자, 이 아침에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도 활약을 보였고요. 각종 의정 활동에서 야, 이분은 물 셀 틈이 없다. 물 셀 틈이 없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로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또 영등포 구청장도 지내셨고 예. 지금 영등포의 지역구를 두고 네, 계시고 맞습니다. 예. 김민석 총리하고 같이 영등포 지역구 아닙니까? 옆에 지역구죠. 예. 근데 너무 티를 내시는 것 같아.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어떤 믿음, 또 네. 신의가. 아유, 뭐 진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고 예. 또 총리 후보가 이제 또 총리가 되시는 게 나라 발전에 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네, 예. 사실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김민석 같은 사람이. 평소에도 그러면 굉장히 교분이 있으실 것 아니, 같아요.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지역 행사 때도 뵙고요. 네. 또 뭐 동네가 그러니까 뭐 자주 얘기도 나누시고 뭐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요.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맹활약을 하셨고 특히 까부는 주진우 의원 등에게 톡톡 쏘아대셨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예, 자 우선 이 현안이니까요. 네. 의원님,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예, 예. 감회가 어떠십니까? 뭐 만시지탄이고요. 만시지탄. 지난번에 뭐 지기현 판사 통해서 갑자기 석방이 됐잖아요. 네. 그럼 회귀한 논리로 해가지고. 근데 요번에 이제 구속영장 조은석 특검이 했으니 네. 아마 좀 발빠르게 또 사법부에서도 지난번처럼 그런 오류는 없을 거라 보고요. 아마 구속영장 하면 또 구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너무나 빤한 윤석열의 범죄 혐의니까 예, 예. 이거를 뭐 기각을 시킨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앞서 오동현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도 상식선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국민분들이 지금 다 지금 매섭게 지금 보고 있고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벌써 취임한 됐는데 네,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럼 일단 사법부 정의도 실현돼야죠. 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월요일 아침마다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62.1%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조사 중에는 뭐 70%가 넘는 것도 있는데 리얼미터는 굉장히 좀 짜거든요. 예. 짜기 때문에 사실은 공신력이 제일 높기도 해요. 네. 근데 60%대를 돌파했다. 윤석열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국민의 어떤 신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역대 아마 취임 한 달 동안 대통령 중에서 아마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오른 대통령도 없었고 특히 이제 내란이 있고 나서 초유의 내란이 있고 나서 글쎄 말이에요. 있게 된 어떤 뭐 위기 해결사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G7 정상회의부터 해가지고 뭐 추경 또 전국의 뭐 타운홀 미팅도 진짜 하루에 뭐 24시간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네. 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효능감이 진짜 넘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너무 잘한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내란 수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네.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2022년에는 그런 판단을 못했을까? 아니 한 번도 행정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윤석열이가 사람 잡는 것만 해봤던 윤석열이가 어떻게 국민의 민생을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좀 상식선에서의 의문을 가질 만도 한데 어떻게 그때는 윤석열을 찍었나 몰라요. 정말. 아이고. 그렇죠. 예. 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셨고 지금은 여성가족위원회로 옮기셨습니까? 아니 행정안전위원회 하고요. 겸임상임위를 그 여성가족이 하고 있고요. 또 예. 운영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바쁘시네. 뭐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또 겸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행안위 계실 때 13조 원 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경안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셨죠? 네, 예.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통과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튿날 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네, 예. 공포를 했습니다. 네, 예. 예, 특별한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민생회복 쿠폰은 그 작년에도 네.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당대표로 계실 때 네. 관련 법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법을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야당일 때도. 그때 이제 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네. 그 당시에도 뭐 본 예산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영원
할 때 저희 민주당 주도로 추경 예. 또 이제 4천억 만들고 이번에 예. 6천억을 만들었던 게 했고요. 예.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생회복지원금 사실상 없었다라고 네. 하고요. 코로나 당시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당시에 두 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 이번에 이제 그 추경 같은 거 제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때 행안부 차관에게 이제 두 가지를 질문했죠. 네. 언제 할 거냐? 예. 빨리 해야 된다. 두 번째 지방 정부 부담을 줄여야 된다 했는데 결국 결국 사실 중앙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펼쳤어도 결국 지방 정부와 분담해서 이제 지급하는 거였는데. 네, 예. 지방 정부 부담이 좀 컸고요. 네. 또 세수 펑크로 해가지고 지방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요. 또 그런 상황에서 또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지방에서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비 보조율을 상당히 서울 같은 경우는 70에서 75%로 증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는 80에서 90%로 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지급이 문제인데 네. 이거를 이제 추경 같은 경우 타이밍이 문제인데 바로 그러니까 한 2주일 후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 21일부터 이제 1차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1일부터. 네, 그러니까 예. 그때가 휴가철이거든요. 예. 그러면 좋네. 그래서 이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어려운 이제 상인분들한테 단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예. 받으면은 그 용인에 있는 재래시장 가가지고 다 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 돈까지 더해서.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경기가 돌아야 하니까요. 예. 역시 저 구청장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지방 정부가 갖는 어떤 부담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잘 또 알고 하나가 계시네요.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잖아요. 예, 이제 주요 선진국도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을 합니다. 특히 네. 이제 최근에 그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전 국민한테 2만 엔 그러니까 총 예산이 한 3조 엔, 네, 3조 엔, 30조, 예, 30조 정도를 풀겠다는 거 예. 이번에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또 다른 나라 전 세계 국가들도 그런 나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민생회복 지금 너무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가에서 적극 제정하는 거는 어떤 대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 여러 가지 비판하는데 그거는 좀 세계 흐름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 봅니다. 네, 2만 엔이라고 하셨는데 한 18만 원 돈 되네요. 그렇죠. 우리 돈도. 예. 뭐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도 지난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한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아니 실제로 사실 국민들한테 돈을 쥐어주면 국민들이 또 소멸성 지역 화폐다 보니까 이게 11월까지 안 쓰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경기가 돌 것이 확실하고 실제로 입증이 된 바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지들이 뭐 그렇다면 더 좋은 대안을 내놓든가.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고요. 네. 윤석열 그 정부 3년 동안 모든 민생 경제가 파탄됐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란을 이제 불법 계엄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당시가 12월 달인데 송년회도 많고 다 경기가 되게 활성화될 때죠. 그랬어요. 모든 게 줄치소가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동네를 돌다 보면 빈 가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근데 그나마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네. 이제 손님들이 서서히 많아지는데 네. 이번에 민생회복 지원금이 그러한 좀 뭐 지역 경제 골목 상권에 따스한 온기가 좀 펼쳐질 거라 좀 봅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더 이상 그 어떤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이에요. 예. 그래요. 그 보면 만나보면 국민분들 만나보면 그래 뭐 진짜 뭐 안에 있는 보증금도 거의 다 보증금까지 다 까이고 아이고야. 또 가족들이 와서 이제 종업을 해요. 이게 쓸 수가 없으니까 예. 뭐 1인 2인, 예. 1인 2인 그런 뭐 가게들도 많고 상당히 경기가 지금 최악이다. 그래서 네. 이제 그나마 정부가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통령도 뛰시니까 이제 조만간 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 봅니다. 예. 네. 그 영등포 구청장을 지내셨으니까 이번 쿠폰이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림이 그려지시겠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두 번 아까 말했던 2020년도, 2021년 두 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네. 코로나 시대인데 예. 역대 그때 처음이었죠. 네.
그때 이제 근데 뭐 이제 사용 기한도 정해 있고 또 골목 상권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어려운 어떤 골목 경제를 살리는 데 쓰였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컸죠. 예. 효과가 컸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서민들이나 또 취약계층 있는 분들이 또 그 뭡니까 민생지원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생필품이랑 구입하는 데 썼고 그래서 동네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제 그 뭡니까 그 거리두기 해가지고 네. 서로 이제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는 뭐 어떤 거리두기 같은 제한도 없고 그렇지. 또 업종이 또 많이 또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좀 넓게 있을 이제 거라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예.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기업이 하는 프랜차이즈라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어떤 게 차이냐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어요. 네네. 15만 원에서 50만 원 네. 했기 때문에 최대 4인 가구면 한 200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네. 또 비소득공과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도 또 3만 원에서 5만 원 추가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또 정말 필요한 분들이 동네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한 어떤 세밀한 네. 조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경기도 발로 해서 그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면서 2020년 총선, 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180석을 거뒀는데. 네. 근데 그 바로 그 이듬해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 그 민주당은 거의 뭐 몰락 수준으로 패했습니다. 한 1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민심이 바뀌었을까 했을 때 지속적인 지급이 뒤따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도 네. 추가 민생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죠. 그렇죠. 그런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네, 경기도지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그 시기였는데 네. 그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고 예.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선거에도 그렇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주 뼈아프게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람 경기도의 부지사를 지냈습니다. 김문수 때.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망발이죠. 막말. 네, 망발이고 부산 시민 한 명이라도 그런 얘기를 나눴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 말이에요. 뭐 비난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0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이런 민생 파탄을 이야기한 정권이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내란을 동조한 게 국민의 힘이잖아요. 네.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얼마나 경제기 어렵는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지금 근근히 예. 장사를 하시고 하루하루 또 버텨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 민생지원금이요 생명줄이요. 그렇죠. 그것도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몰지각한 이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사과해야죠. 네. 그 지금 보니까 또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보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뜻을 그 해운대구 의회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인 거기서 또 환영하는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결국 여당 지위를 조기에 빼앗기고 또 정권 교체를 당한 이런 당에 할 도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데 이 친구들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좀 국정 발목 잡기고요. 네. 그냥 고춧가루 뿌리겠다는 거고요. 네. 아마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나 거기서 아마 냉엄한 심판 받을 거라 봅니다. 네. 그 지방선거 이야기는 이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으로 김민석 총리를 그 검증하시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뭐 같은 지역구 의원이고 또 가까이 지내셨던 분이긴 하지만은 김민석에 대해서 정말 매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후배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을 했고요. 네. 또 그분이
또 겪었던 정치적 고초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렇지. 그리고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그분을 계속 지켜봤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지역구고 자주 뵙고 안다겠는데 네. 제대로 잘 몰랐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예. 이렇게 많은 책들도 있고 자료를 보면서 예. 좀 마음도 아팠고 약간 좀 상당히 감동을 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는 야 시대 정신을 시대의 아픔을 함께했다. 이게 20대 대학생 시절에는 미문화원 정권 농성도 5.18 그 당시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다 침묵할 때였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그 용기 있게 싸우다가 또 옥고를 3년 동안 치렀고요. 또 30대는 가장 잘 나가는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때 IMF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극복하는 그렇죠. 과정을 했고요. 그 총재 비서실장을 아마- 총재 비서장이죠. 예. 그리고 이제 36살 때 서울시장 후보가 됩니다. 예. 그때 상대가 이명박. 나 MB입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석패를 했는데 네. 이유가 젊다는 거였어요. 김민석 의원 젊으니까 다 함께.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실패하고 나서 18년 동안 완전히 그냥 정치적 낭인 생활을 했어요. 고초당했는데 예. 저는 더 놀란 게 뭐냐면 예. 그 18년이 아니라 한 3, 4년만 그렇게 되면 네. 대부분 정치인들은 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간 동안 김민석 그 총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서 하버드 케네스쿨 네. 공부를 하고요. 예. 로스쿨에 또 입학을 해요. 예. 또 거기서 로스쿨 자격을 따고 아이고 똑똑한 양반이에요. 또 중국 칭화대 가가지고 예. 또 석사까지 받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을 단련하고 쉬지 않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다 내팽개치고 네. 그냥 뭐 인생을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2020년도에 이제 50대 후반에 와가지고 삼선이 되죠. 삼선 돼가지고 18년만 돌아가지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특급 참모 전략가가 돼가지고 정책위의장 수석 최고위원 해가지고 이번 불법 계엄 가장 최초로 알렸고 막아냈고 네.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가장 또 이제 그랬냐 뭐냐면 야당의 흠집내기 네거티브가 좀 심했습니다. 총리에 대해서 그리고 예. 대통령의 첫 인사였고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가 갖는 저거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네. 온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팠는데 거의 맞받아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프레임 전환 그러니까 이 후보의 인간적인 면모, 강점, 스토리. 근데 보다 보니까 어머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를 보면 그 아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춘옥 여사님이라는 거 조남도 그때 처음 알았고, 근데 그분이 아버지, 이게 아들이 이제 감옥에 가서 수감이 되니까 민주화 운동에 그 이후로 이제 활동하시고 또 정경들화에서 꽃을 하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 네. 정말 명장면이죠. 그리고 그 네. 어머니가 오히려 김민석의 어머님보다도 민주화 운동의 데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상당히 감동받았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그 내 자식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벌인 모든 학생 운동에 나섰던 그런 학생들의 어머니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저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김민석 후보 상당히 다시 봤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네. 그 이후로도 뭐 신사복 광고 받은 모델도 다 전에 그 2억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다 결시가도 기부를 보면서 저쪽에서 말한 프레임 뭐 돈 문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거 근거 없다. 네. 예, 그래서 한번 그런 적 있었죠. 예. 지들도 이게 뭐 어찌 엎어버릴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청문회 후반부로 갈수록 기력들이 서서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나갔지 않습니까? 끝까지 다 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 청문위원들 간에 호흡이 잘 맞았고요. 또 바깥에서는 또 강덕구 또 의원님이 열심히 또, 그렇죠. 또 청문위원은 아닌데 그냥 외곽에서 계속 이제 우리 또 지원 공격해줬고 또 예. 저희는 또 팀워크 다 역할 박선원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 한정희 의원님 또 여러 김현 의원님 등 해가지고 호흡을 아주 참 의미 있는 첫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되는 집은 항상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시면서 백혜룡 경정 사건을 다루셨습니다. 이거 단군 이래 최대 마약 수사 실적을 낸 백혜룡 경정이 근데
상을 받기는커녕 화곡지구대 파출소로 이제 좌천이 됐단 말이죠. 그 당시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이 문제를 따지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 수사외압의 실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라고 보세요? 저희 지역이었죠. 영등포 경찰서였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네, 한마디로 당군 뭐 일의 최대 마약 사건이잖아요. 네, 필리폰 한 74kg 거의 시가로 2천억대 상당을 했는데 네. 수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을 낸 경찰관은 좌천시키고 글쎄 말입니다. 이걸 막아내. 이게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예. 대통령실 보내고 김찬수 같은 사람, 또 서장. 서울청장 그 당시 조지호는 경찰청장 되고. 예. 근데 결국은 화살표는 모든 의혹의 화살표는 용산,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로 네.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아마 평택항 뭐 밀수 의혹까지 이번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선라이즈 예.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함께 해가지고 이번에 철저한 수사해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당연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영부인 일가와 마약 세력이 유착 관계였다 이러면은 제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지금. 뭐 공수처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뭐 검찰에서 뭐 전방위적으로 일단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조만간 아마 또 조은석 특검도 잘하고 있지만 네. 또 김건희 특검도 여러 가지 특검들이 예. 또 잘 국민들께 좀 발빠르게 또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중기 특검이 뭐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저 민중기 특검이 하여간 조은석 특검은 박은정 의원 말대로 팔다리를 침대에 묶고 하나씩 자르는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뭐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세상 이런 악기에 뭐 다름 아닌 김건희를 그런 태세로 과연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급한 분들일 텐데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조은석 특검하고는 좀 약간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네네. 판사 출신이고 그래서 예. 아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한 논리적으로 접근해 간 거고 아직 특별히 들린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그 마약 특검도 민중기 특검에서 다룰 수가 있습니까? 그쪽에서도 다룰 수 있는 거죠 지금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건 따로 또 특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엄청난 양의 마약이 이제 국내에 밀반입됐던 것인데 이 사안을 민중기 특검이 다룬다면 지금 다룰 사안도 많은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상설 특검의 그 방향을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도 저기 행안위 우리가 이제 그때 했을 때도 들은 게 청문회 했는데 네. 왜 그 경찰서장이 그 마약 수사로 칭찬을 받고 되게 약간 상당히 좀 고무돼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글쎄 말이에요. 누군가 전화 받고 나서 예. 갑자기 수사를 방해하고 예. 기자회견 못하게 하고 예. 그랬던 거죠. 이게 저희가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를 좀 해봤는데 예. 자료나 근거가 부족해가지고 중단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이번에 특검 때 좀 예. 상세하게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이거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 그러면은 지적하실 거죠? 당연해야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정말 아마 국민의힘이 문 닫을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영등포 구청장으로 계실 때 말이죠. 영등포역 노점 정비와 함께 그 구의 3대 수건 사업으로 불렸던 성매매 집결지 정리, 쪽방촌 재개발 사업 여기에도 성과를 내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셨어요? 아마 그 당시 그 해결할 때 아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께서 네. 불법 계곡 정비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당시 대통령께서 격려 전화도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하시는 딱 보고 네. 야 성남시장 때 8년 경기도지사 4년 12년 동안 네. 지방행정을 했잖아요. 네. 경험을.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쓸 줄 알고 뭐 그리고 또 발빠르게 또 일을 하고 네. 또 일 욕심이 많잖아요. 예. 워커홀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제가 그 당시 구청장일 때 했던 그것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네.
결국은 사람이구나. 두 번째 그 행정 경험을 갖춘 최초의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속도감 한 것도 그런 경험과 또 본인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고 좀 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진짜 어마어마한 성과와 또 그 효능감을 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잘하시니까. 그 사실은 이제 성매매 집결지 다 이 사람들은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네, 맞습니다. 쪽박촌 재개발 문제도 사실은 거기 사는 분들의 거주의 문제인데 이분들에게 대안도 제시하고 해법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당시 뭐 제가 자화자찬이가 좀 그런데요. 하시라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저는 구청장이었고 이제 딱 취임하자마자 가장 원하는 그거더라고요. 영동포역 앞에 노점이 200개 있었는데 불법 네. 노점 아마 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예. 파란 노점들이 있었어요. 예. 그분들 생계가 어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이게 과거는 뭐 50년대, 60년대의 대한민국과 2020년대 대한민국 많이 달랐고 네. 또 국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예. 그 근처에서 이제 저기 뭐 장사를 하시는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 내고 장사하시는 분은 형평성 문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 문제, 그렇죠. 그리고 미관 문제 때문에 예. 그분들을 설득을 했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생계형 노점들은 저희가 허가를 해가지고 네. 정식으로 이제 가게를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위생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예. 이게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네. 6개월, 8개월 만에 이제 깨끗하게 정비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국민분들이 그때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정치라는 건 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성남시장 때 예. 모란시장 그때 그좀 정비를 하고 계곡 정비를 하고 코로나에 바로 대응하는 그치. 그런 것들이 결국 행정이 결국은 정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검증받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또 국회 보내주신 것도 그런 뜻이라고 좀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과로 그 국민들에게 네. 이제 깊은 인상을 주셨고 네. 이 사람 잘하고 있는데 사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낙선을 하셨어요. 네, 사실은 그때. 뭐 영등포 구청장만 낙선한 게 아니라 많이 낙선했죠. 정말 그때. 서울은 뭐 굉장히 빨간색으로 뒤덮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혹자들은 그럽니다. 그 부동산 폭등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코로나 국면에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정부가 챙겨주는 바가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 당시의 페이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현일 의원님의 뭐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뭐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타까운 패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단 뭐 부족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네. 이제 대선 있고 나서 한 달 만에 지방선 있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저희가 졌잖아요. 예. 그때 진 것도 대선에서 서울에서 27만 표를 졌습니다. 대선에서 지고 나서 그게 이제 30만 표 정도 차이로 저희가 0.73% 차이로 윤석열 그 당시 그 후보한테 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한 달 후에 바로 이어져 가지고 지방선거 때도 그 바람이 불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바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 그 당시 송영길 후보가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인천시장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당 대표도 하셨는데. 그래 당대표 했는데 불구하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좀 이제 교감이 약간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뭐냐면 아까 같은 이제 코로나 대응이나 여러 가지 민생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네. 특히 부동산. 예. 그거에 대한 또 심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면은 그 당시 민주당은 이게 선거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국민들의 마음을 적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못했을까 하는 그런 그 당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기재부가 수십조 원의 세수가 있었고 여력이 있었는데도 추가 세수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도 숨기고 있다가 바로 정권이 바뀌니까 예. 딱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한테 60조인가 그랬어요. 바친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경악을 했고 그 당시에 그 중에 절반이라도 민생 회복지원금으로도 했었으면 상당히 경기도 단비가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효능감도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 계속 아쉽죠. 예. 다들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홍남기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왜, 예. 왜 홍남기를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했나 하는 그때 것도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뭐 생각이 없지는 않았는데 예. 아마 이제 실무단이 또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소극적이니까 그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관료 사회를 그 선출직 뭐 대통령께서 그렇잖아요. 관료 사회는 선출직들이 공무원들을 제대로 잡으면 그렇지. 일할 수 있고 아니면 바꾸면 된다. 예. 노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정권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 선출직 공직자인데 네. 이제 이른바 늘공한테 휘둘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살아온 가정이 예. 되게 강인하게 살아왔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행정교육 12년 딱 했기 때문에 네. 공무원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아요. 윤석열 정권 대통령이 몰라간 것 중 하나가 네. 평생 검사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사람 검찰 잡으러 다니는 아니 사람이었어요. 검찰공학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알고 예. 수능을 알고 예. 금융을 압니까? 어떻게 금융을 어떻게 검사 출신을 보냅니까? 네. 그래서 검찰공학 만들고 모든 걸 불통을 하고 본인한테 맹종하고 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썼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통합, 실용, 일만 잘하면 된다. 대신 내가 판단하겠다. 결정.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쥐를 잡으면 되지. 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뭐가 중요하냐. 그럼요.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네. 처음 했을 때 농어민분들 반대 많았어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이런 식으로 실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인사의 원칙과 방향을 줘야지 네. 통합이 되는 거고 국민들께도 반대했던 사람들한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향후 1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큰 틀 기반을 마련할 거라 보고 있고 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잖아요. 그렇죠. 그 면에서 거의 200점 만점 뭘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청량감 있게 잘하고 있다. 네.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늘공한테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어? 아, 전혀 늘공들을 아닙니다. 예. 도리어 개혁의 파트너로 견인해온 분이죠. 그러니까 이 인사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탁월하고요. 예. 거기다 더 하나 이제 김민석 총리가 옆에 이제 총참모장 그렇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옆에 이제 보좌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두 분인 게 한 사람은 땡기고 대통령 땡기고 뒤에서 김일 총리 밀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속도감이 있는 또 하나가 이제 그쪽에 이제 대통령 때 근무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이게 몰입을 하다 보면 크게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총리나 옆에 이제 대통령께서 차분하게 또 지켜볼 수 있는 네. 좋은 자가 생겼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지방선거 이제 1년 남았는데 오세훈이 사상 초유의 5선에 도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사실 3선까지만 가능한데 5선에 도전하게 됐어요. 중간에 그만둔 것도 있고. 자,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필승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장 이기면은 전체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이런 평가가 나올 지경인데, 자 누구보다도 서울시 행정 잘하시는 최현일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다면. 이재명 정부가 1년 동안 성공하는 게 네. 결국은 다음 서울시장 비롯해서 다음 지방선거의 필승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한 이게 평가, 정확한 예. 평가를 할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당 내에서도 여러 후보군들이 있는데 네.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는 것 같고. 누가 있습니까 지금? 뭐 맞죠? 한번 꼽아 주신다면 전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뭐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전현희 의원님, 박봉근 의원님. 그 외에도 뭐 열 손가락에 드는 것 같은데요. 저분도 계시나요? 성동구청장 하셨던 정원. 네, 정원호 청장도 계시고 예. 홍익표 의원도 계시고요. 예. 그 외에 또 다 말해야 되는데 최현일 의원님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도와드려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5선 도전하는데 이거 삐뚤어진 욕망이라고 보고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지난번 내란이 터지고 나서 네. 본인 장사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인지 대선 후보인지 분간이 안 되다. 그러다가 명태균 게이트 터지니까 결국에 이제 지지율 떨어지니까 포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번에 뭐 한강을 리버버스 뭐 하고 뭐 시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시행정, 보여주기식이 이미지 정치 했기 네. 때문에 예. 만약 진짜 지금도 아마 또 향후 또 대선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니까 예. 5선 도전 포기하고 예. 그냥 그 정치 쪽에 가서
다음 준비를 해라라는 게 저는 좋으라고 싶어요. 더 네. 이상 이게 1,000만 시민들을 벌모로 삼아가지고 대권 노름하는 거는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지난번에 예. 강동구 싱크홀 터졌잖아요. 강동구 싱크홀 터졌을 때 예. 본인이 대권 노름 그걸 하는 사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비축받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 엄청 비난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솔직하게 1,000만 시민들한테 이런 이제 결례를 하면 안 된다라고 네. 봅니다. 예. 무능하고요. 싸가지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좀 어떻게 서울시에서 4선을 할 수 있었는지 참 의아하고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후보는 많이 좀 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이 부분은 또 우리 1년 동안 레이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1년 선거 1년의 어떤 그 국정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2017년도에 그때 이제 탄핵 이후 그때 정권이 바뀌고 나서 1년에 지방선거 때 우리 2018년 6월. 예. 그때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오히려 이재명 정부 때 효능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지방 정부는 저희가 압승하는 조건이다. 네. 다만 이제 좋은 사람을 더 내고 네. 무엇보다도 비전이나 정책도 예.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당시 보면은 그게 있었어요. 그 남북 아니 북미 정상회담이 네. 있었단 말이죠. 그 이전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흐름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예, 그래서 맞네요. 지금 당장은 좀 국내 현안이 많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신경 쓸 겨를이 없지만은 남북 관계 회복 이것도 굉장히 파급력이 크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좀 손을 뻗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현일 의원님과 오늘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당대표 선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최현일 의원님은 어떤 분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뭐 박찬대 대표님이나 정청래 또 의원님 두 분 다 예. 훌륭하시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 뭐 찰떡 같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네. 좀 그런 후보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마음속에 있는 분 있는데 제가 좀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중립을 지키시겠다. 뭐야 아는 분은 아는데요. 네, 뭐 중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내 부대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또 이렇게 또 겉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파고들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현일 의원님이 누구를 지지하시는지 궁금한 이유가 항상 판단이 오르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예. 그 당 대표가 돼야 할 분은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예,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현일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정을 할 줄 아는 대통령 시대니까 국민들이 가려운 곳이 어딘지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들이 지금 국정을 맡고 있어서 전 너무 안심이 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펼쳐갈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행정 경험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지금 한 달 동안 이 정도 효능감은 없었을 거라고. 그렇죠. 나는 예. 그런 아무튼 예자면. 제가 경기도민인데 경기도 있을 때 뭐 우리가 생각도 안 한 부분을 막 뚫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다 보고 그런 민주당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뭐 사실 내년 지방선거 큰 걱정도 사실 없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특히 그 행정 경험이 있으신 최현일 의원이 적극 도와주셔서 이재명 정부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